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재발부된 상태지만 아직까지 영장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주말 동안 눈에 띄는 움직임 없이 언제 어떻게 영장을 재집행할지 고심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중반쯤 영장 집행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먼저 주원진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흰색 종이 가방을 든 오동훈 공수처장이 청사로 출근합니다. 공수처는 주말인 오늘도 수사팀 대부분이 출근해 체포영장 재집행을 준비했습니다. 공수처는 기한이 3주 가까이 되는 체포영장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는데 다만 상황이 장기화되면 여론에 부담이 생기는 만큼 이번 주 내에는 집행에 나설 방침입니다. 신속하게 수사하는 것도 저희들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선임계를 내며 체포영장을 반환하고 탄핵 심판을 지켜볼 것을 요청했는데 공수처는 변호인단의 선임계 제출과 상관없이 체포영장 효력은 유지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수처와 함께 영장 집행에 나설 경찰은 체포를 막아서는 경호처 3급 경호원 실명까지 공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 경호처 관계자는 대통령실 내규에 따르면 3급 이하 경호원 신상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국가안보와 경호 대상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친 만큼 수사팀 고발도 검토 중이라고 반발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경찰은 전현직 대통령 경호처 간부들을 상대로 출석 요구와 이 체포영장 신청을 반복하며 경호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경호처 지휘부를 흔들어 내부를 동요시키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는데 국가수사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조혜진 기자, 전현직 경호처 수장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네, 경찰은 오늘 김성훈 경호처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와 그제 이틀에 걸쳐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박 전 처장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받았는데 경호처 내부 인원 현황과 배치 등을 파악하는 단서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의 수사에 최대한 성실히 협조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박 전 처장 사임으로 현재 경호처의 총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사실상 최종 불응한 상태라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윤 대통령 영장 집행에 앞서 체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호처의 경호 대상이 대통령과 가족으로 국한되는 만큼 경호처가 김 차장의 체포를 막을 명분이 없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오늘도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까? 네, 오늘은 일정 없이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조사를 하루 쉬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추가로 김신 경호처 부장에 대해 모레 오전 10시까지 출석을 요구하는 등 경호처에 대한 수사 대상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2명이 조사를 받았고 김성훈 경호처장 등 3명은 조사 요구를 받고 출석에 불응하거나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 모두 공수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의 저항을 약화시키기 위해 최고 책임자부터 하급 책임자까지 단계를 밟아가며 압박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TV조선 조유진입니다. 경호처도 한남동 관저 안팎에 철조망과 차병용 버스를 배치하며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48시간 동안 머무를 서울구치소도 경호법에 따라 경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될 경우 공수처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조사한 뒤 경기 이황의 서울구치소에 구금한다는 계획입니다.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해서 경호권을 발동하여 지금 막고 있는 것 자체가 도주의 염려를 굉장히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중이지만 현직 대통령인 만큼 체포 시 관련법에 따라 구치소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경호법 제5조엔 경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문 검색과 출입 통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점을 들어 구치소도 경호처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수사기관과 대치 중인 상황에서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며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김성훈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신청된 상황이지만 경호처는 장기전을 포함한 경호 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은 연일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변정현 기자, 이 집회 중에 흉기 난동이 있었는데 다친 사람은 없습니까? 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남동 관저 앞은 밤낮으로 연일 집회가 이어지면서 폭력적인 장면이 목격되는 등 분위기가 과열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30분쯤 탄핵 찬성 집회에 참가했던 50대 남성이 허공에 흉기를 휘둘러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보수 집회 참가자들이 야당 대표를 욕하자 화가 난 남성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흉기 난동까지 벌어지자 다른 집회 참가자들은 달라진 분위기에 걱정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각자 추구하는 정치색은 달라도 좀 각자 이 발언의 자유는 존중을 하면서 안전하게 집회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경찰은 충돌을 막기 위해 버스와 질서 유지선을 세워 찬반 집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체포영장 집행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 양측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공수처가 언제든 집행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관저 앞에 집결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탄핵 촉구 집회 측은 영장 집행을 서두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과 함께 싸우겠다는 팻말을 흔들며 탄핵 무효를 외쳤습니다. 반면 탄핵 찬성 집회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이 늦어지는 상황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지난 집행 때 관저 앞을 막아섰던 경호처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경호처는 지금 당장 비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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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영하의 추위가 계속되면서 난방버스와 이동식 매점이 등장하는 등 양쪽 모두 자리를 비우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대통령 관저 앞에서 TV조선 변정현입니다. 네,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일반 국민도 내란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최근 발언을 두고 여야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카톡 검열을 하려고 한다며 나부터 고발하라는 SNS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초 민주당의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당했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탄핵은 무효라며 자신을 재차 고발하란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잇따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했고 서로 나부터 고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전 국민 카톡 검열을 시사한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판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죄 피고발인을 모집하는 형태로 캠페인을 진행해 민주당에 직접 신고서도 제출할 계획인데 일반인이라도 단호하게 고발할 수 있다는 전용기 의원 발언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의문을 품는 국민의 생각과 글을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검열을 넘어 민주당의 틀에 감금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선전죄는 내란 행위 이전에만 성립될 수 있다며 사후 국민들이 의사를 표시하는 건 내란죄 성립 자체가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국민을 고발하겠다는 협박이라며 국민 카톡 검열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당내 소장파인 김재섭 의원도 카톡 검열까지 하겠다면 민주파출소가 아닌 민주흥신소로 이름을 바꾸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네, 이처럼 여권에서 민주당의 엄포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자 논란이 된 발언을 했던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여당이 지지층 결집만을 위한 과대망상적 정치 선동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전정원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소위 카톡 검열 논란에 대해 내란 선전자라는 딱지를 붙이는 세상이 왔다며
민주당은 민주공화당으로 당명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은 민주당의 카톡 검열이 북한의 주민감시 체제였던 5호 담당제를 떠올리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세가 잇따르자 민주당은 허위 정보에 대한 제보를 받아 대응하겠다는 것이라며 엉뚱한 시비를 걸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열은 말도 안 되는 억지입니다. 민주당은 개인 간의 사적 대화를 검열할 생각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카톡 실시간 모니터링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민주당뿐 아니라 수사기관도 못한다는 겁니다. 논란의 단초를 제공했던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여당의 과대망상적 정치 선동에 유감이라고 반박하며 2022년 윤 대통령을 풍자한 윤석열차 논란을 언급했습니다. 고등학생의 미술 작품이 전시된 것을 두고 정부가 경고한 걸 소환한 겁니다. 민주당은 허위 조작 정보 신고 창구인 민주파출소에 엿새 만에 3만 건 넘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했는데 제보 내용을 둘러싼 공방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네, 카카오톡에서 가짜 뉴스를 전달하는 것으로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민주당 의원 주장이 여야 공방에 불을 지폈습니다. 왜 이런 주장이 나왔고 여권에선 또 왜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지 정치부 이채림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그러니까 이 발언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네, 일단 전용기 의원이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 이 전 의원 산하에 민주파출소라는 온라인 신고센터가 출범을 했는데요. 이 포털뉴스 댓글과 커뮤니티 등의 허위 정보를 제보하면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기구입니다. 앞서 이 탄핵 반대 여론을 주도하는 보수 유튜버 6명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그 시위대한테 경찰이 뭐 맞아가지고 혼수 상태 됐다고 그 가짜 뉴스 만들어가지고 국민의힘에서 가짜 논평까지 내면서 금융치료, 손해배상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이 민주파출소는 출범 직후 제보가 잇따르면서 큰 관심을 얻었는데 이 과정에서 전 의원이 신고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시사한 겁니다.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퍼나른다라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저희는 단호하게. 네, 이게 결국 이게 일반인에 대한 검열 아니냐 이런 논란을 부른 거군요. 맞습니다. 여당에서 이 카톡 검열이라고 주장을 하고 나서니까 전 의원은 오늘 단체 대화 하방이 공개 게시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도 불특정 다수의 열람을 전제로 한 댓글이나 커뮤니티 글과 일반인의 카카오톡 공유를 동일선상에 둘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이 제기됐죠. 허위 정보에는 대처하는 게 당연하지만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과한 대응이 공격에 빌미를 준 측면도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주말 내내 초혼 공세에 나선 모습인데 최근 지지율 상승세가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됩니까? 네, 이틀 전의 갤럽 조사에서 민주당이 36%, 국민의힘이 34%로 이 정당 지지율이 계엄 전 수준을 회복한 걸로 나타났는데 여당 입장에서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주춤한 걸 일단 탄핵 소추를 비롯한 민주당의 일방적인 속도전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죠. 이번에 일반 시민들의 카톡 전달까지 고발할 수 있다는 표현 역시 민주당의 무리한 강공으로 보는 듯합니다. 김재섭 의원, 이재명 대표는 여배우와 사랑에 빠졌었다. 민주당은 친북 친중이다. 이 두 문장은 참이냐 거짓이냐면서 무슨 수로 허위 정보를 가릴 거냐고 했는데요. 이 여론전을 통해서 민주당의 실책을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으로 봐야 할 듯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세라고는 하지만 이런 식이면은 자칫 역풍을 불러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당내에서도 그런 우려를 하고 있긴 합니다. 오늘 박형수 수석, 지지율 상승이 당에 활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지지율에 기대서 방향을 정하는 거 위험하다고 말을 아꼈는데요. 아직은 좀 더 여론의 추이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거겠죠. 일각에서는 이 관저에 집결한 보수 지지자들을 보고 버티면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여권의 이런 기대와는 달리 계엄 자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여전한 만큼 야당의 발언만을 갖고 총공세에 나서는 방법만으로는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겁니다. 현재 윤 대통령의 수사 주체에 대한 논란도 해소가 안 되는 상황인 만큼 이 내란 특검법을 통합해서 이 해법 마련을 동시에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야권은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이번 주 본회의에서 처리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내란 선동과 외환죄를 제외한 자체 특검법을 내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한 특검 법안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제왕적 특검이라며 독소 조항을 제거한 자체 특검법 초안을 내일 의총에서 공개할 계획입니다. 일반 국민도 수사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내란 선동 선전 혐의와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 조항을 빼겠다는 겁니다. 북한의 군사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와 군의 노력을 모두 외환죄로 단죄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손발을 묶어버리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특히 여당은 북한은 반국가 단체로 헌법재판소에서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외환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당내 일각에선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자체 특검법이 필요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내일 의총을 거쳐 당론 형태로 특검법을 발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외환 유치 혐의가 날로 명확해지고 있다며 특검법 수정안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윤석열 쿠데타는 악성 쿠데타였습니다. 외환을 유치해서 그것을 빌미로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외환죄 대상이 아니란 여당 주장엔 남북은 유엔에 동시 가입해 관계가 진전됐던 일정 시기를 빼고는 외국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이나 16일 처리를 목표로 하는데 여야 협상 불발 시 야당 수정안대로 처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이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데 설 연휴를 제외하고 매주 2회씩 강행군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을 이유로 오는 14일 첫 재판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 해결이 먼저라는 주장입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오는 14일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에 대통령 불출석을 예고했습니다. 공수처와 국수본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는 이유입니다. 대통령께서 출석하신 문제이기 때문에 경호나 신변 이런 문제를 해결이 돼야 간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탄핵 심판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첫 변론 기일은 조기 종료될 가능성이 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도 당사자 불출석을 이유로 다음 기일만 정한 채 9분 만에 끝났습니다. 2차 변론기일은 1차 변론기일에 피청구인 본인이 출석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 변론기일부턴 윤 대통령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헌재는 다음 달 4일까지 5번, 설 연휴를 제외하고 매주 이틀씩 변론기일을 잡았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부터 결론까지 64일 동안 총 7번, 박 전 대통령은 92일 동안 17번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형사재판도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는 1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시작으로 계엄에 관여한 군 장성들에 대한 재판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이재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공소장에서 대통령 윤석열을 100차례 이상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내란 범죄의 우두머리로 지목한 겁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오는 16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열고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나온 군 장성들의 주장을 거짓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지 좀 의문이고요. 김 전 장관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김 전 장관 공소장을 비롯해 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 자료를 검찰 등으로부터 넘겨받았는데 윤 대통령 측도 자료 열람을 신청했습니다. 계엄에 관여한 군 장성들에 대한 재판도 시작됩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김 전 장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를 지시받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군 고위 장성들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도 이달 중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립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속보로 이어갑니다. 우크라이나가 격전지 쿠르스크에서 북한군 2명을 생포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각각 26살과 20살의 젊은 병사들인데 러시아군으로 위장한 신분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참전 증거가 확보된 셈이라 러시아와 북한 반응이 주목됩니다. 먼저 변재영 기자입니다. 턱에 붕대를 감은 한 남성이 침대에 앉아 물을 마십니다. 또 다른 2층 침대엔 양손에 붕대를 감은 남성이 누워 있습니다. 옆에 놓인 붉은색 수첩은 러시아 남부 투바공화국에서 발급된 위장 신분증입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북한군 2명을 생포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2025 року захопили бійці тактичної групи номер 84 Сил спеціальних операцій, а іншого – воїни-десантники Збройних сил України. 북한군 2명은 각각 안면부와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지만 건강 상태는 괜찮다고 의료진은 밝혔습니다. лицеве ранення, їм буде займатися наш стоматолог. Другий має поранення, відкрите поранення з переломом. 한국어로 조사를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당국은 한 명은 2005년생 소총수이고 다른 한 명은 1999년생 저격 정찰 장교라고 밝혔습니다. Зараз ці двоє отримують медичну допомогу, спілкуються зі слідчими СБУ. Росіяни видають цим корейцям свої документи, але нікого цим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26일에도 북한군 1명을 생포했지만 부상 악화로 하루 만에 숨졌습니다. 현재 11,000여 명 이상의 파병 북한군 가운데 사상자는 4,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국정원의 통역 도움을 받아 한국어로 신문을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생포된 병사는 참전이 아니라 훈련을 받기 위해 파견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전장에 투입돼 총알바지 역할을 한 정황이 확인된 셈입니다. 이어서 이정민 기자입니다. 북한군 병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펜으로 종이에 무언가를 적습니다. 턱 부상으로 말을 할 수 없어 통역사를 통해 종이에 답변을 적는 방식으로 신문을 받는 모습입니다. Розмовляють українською, англійською чи російською мовами, тож спілкування з ними відбувається через перекладачів корейської мови у взаємодії із розвідкою Південної Кореї НРС. 우리 국가정보원도 북한군 생포를 확인했다며 생포 병사 중 한 명이 지난해 11월 러시아에 도착해 일주일간 군사훈련을 받고 전장으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북한군은 당시 훈련을 받으러 이동하는 줄 알았는데 러시아 도착 후에야 전쟁 파병 사실을 알게 됐고 전투 중 상당수의 병력 손실이 있었다는 증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병 북한군 대다수가 무방비로 전장에 투입돼 사실상 총알바지 역할을 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난 셈입니다. 영국 더 타임스는 파병 북한군이 사실상 인간 지뢰 탐지기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군은 옆에서 동료가 다치거나 죽어도 무시하고 전진한다며 포로가 되는 대신 수류탄으로 죽음을 택한다는 증언도 전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제주항공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것 중 하나가 짧은 활주로 길입니다. 그런데 무안공항 건설 당시 지역 상공업계를 대표하는 목포상공회의소가 활주로 연장을 건의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국토부는 기존 활주로로도 대형기 이착륙이 가능하다며 이 길이 연장을 거절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병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현재 무안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2,800m입니다. 인천이나 김포공항보단 짧고 청주나 양양공항보단 긴 수준입니다. 그런데 공항을 짓던 지난 2003년 상공업계를 대변하는 목포상공회의소가 활주로 길이를 3,200m까지 연장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국토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설 당시에 2,800m로 돼 있으니 이게 이제 어찌됐든 국제공항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활주로 길이가 못해도 3,200m가 돼야 되지 않겠냐. 하지만 당시 국토부는 B747급 대형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하고 인천공항 외엔 국제선 수요가 많지 않아 연장이 곤란하다며 거절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이번 참사 당시 사고기가 착륙하던 방향의 활주로가 공사로 인해 원래 길이보다 운용기간이 300m 짧았던 것에 대해서도 활주로 길이와 사고는 관련 없다고 말했습니다. 항공기들이 계속 운항을 해왔던 그런 공항입니다. 그러니까 활주로 길이로 인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목포 상해의 건의를 수용했더라면 제동거리를 더 확보할 수 있었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비상 상황으로 동체로 착륙할 경우에는 그 활주로 그 착륙 길이가 상당히 길어진다는 것이죠. 현재 무안공항은 뒤늦게 활주로를 3,160m까지 늘리는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삐뚤어진 보신 문화의 편승에 겨울철이면 야생동물을 잡기 위한 밀렵이 기승이죠. 저희 취재진이 밀렵 감시단을 따라 나섰더니 2시간 만에 올무 40개가 발견됐습니다. 멸종 위기 동물은 물론 등산객들의 안전마저 위협할 정도였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남 양산의 향로산입니다. 녹색의 대형 철제 구조물이 보입니다. 다가가 보니 안에는 음식물과 과일이 놓여 있습니다. 멧돼지를 잡기 위해 누군가 포획 틀을 설치해 놓은 겁니다. 덧 입구 주변에는 잡힌 멧돼지를 도살한 듯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멧돼지는 유해 조수지만 당국으로부터 수렵 허가를 받아야만 잡을 수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를 포획을 했을 때 그 해체를 했을 때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더 확산이 될 우려성이 더 크게 보입니다. 주변을 더 돌아봤습니다. 밭으로 내려가는 곳에 올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쪽 산길 곳곳에서도 몰래 설치해 놓은 올무가 잇따라 발견됩니다. 자, 여기도 한 개. 딱 길목에 설치해 놨구나. 불과 2시간 동안 수거한 올무와 덫이 40개가 넘습니다. 멧돼지와 너구리, 고라니, 멸종위기 동물까지 희생됩니다. 등산객의 안전도 위협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다가 발을 밟았다. 환경부와 각 자치단체는 3월 중순까지 밀렵과 밀거래를 집중 단속합니다. 적발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적발된 밀렵, 밀거래는 매년 1,000건 이상에 달합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호남과 제주에는 최근 며칠째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으로 뒤덮인 설경이 한 폭의 수묵화를 연상하게 할 만큼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휴일을 맞아 겨울을 즐기러 나온 나들이객들을 박건우 기자가 만났습니다. 천년고찰 내장사 기와에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처마마다 내려앉은 고드름은 아이 키높이까지 자랐고 나뭇가지에는 새하얀 눈꽃이 피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겨울에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이 눈꽃송이가 아주 너무너무 환상적이에요. 눈으로 오리를 만든 아이는 작품이 마음에 드는 듯 흐뭇해하고 겨울산이 자아내는 아름다움을 사진에 담기도 합니다. 하나, 둘, 셋. 가슴이 뻥 뚫리면서 마음이 환해지는 느낌. 정말 안 왔으면 어쩔 뻔했어요. 너무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워요. 해발고도 1,500m가 넘는 지리산 노고단 자락. 한 폭의 수묵화 같은 절경 앞에 등산객들은 추위도 잊었습니다. 눈 쌓여있는 거 보니까 멀리서 봤을 때도 너무 예뻤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더 겨울왕국 같이 예쁘더라고요. 한라산 중턱의 드넓은 목장은 천연 눈썰 매장으로 변했습니다. 됐어? 간다. 비켜. 가자. 아이들과 함께 눈밭을 뒹굴며 어른들도 동심으로 돌아갑니다. 안전하게 즐기면서 겨울을 보냈으면
좋을 것 같고 올해 눈이 많이 와가지고 더 즐겁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휴일 제주와 서해안 일부 지역에 내려졌던 대설특보는 한라산 산간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설 명절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장바구니 물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올해 차례상을 차리는 데는 4인 가족 기준 시장에선 30만 원, 마트에선 40만 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정부 할인을 적용하면 비용이 좀 줄어든다는데 어느 정도인지 고희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농산물 판매대 앞에 선 고객이 한참을 망설입니다. 무, 배추, 오이, 대파 다 절반은 다 너무 올랐어요. 너무 부담스럽죠. 우리 서민들 하루 벌에 하루 먹고 사는데. 다가오는 설 차례상 비용도 부담이 되긴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상을 30만 원 할 거를 20만 원, 10만 원 줄여서.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과일류와 채소류 가격은 지난해보다 각각 48.9%, 26.4% 올랐습니다. 이에 올해 설 차례상도 역대 최대 비용이 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대형마트 기준 40만 9천 원, 전통시장에선 30만 2천 원이 지는데 지난해에 비해 각각 7.2%, 6.7% 오른 가격입니다. 다만 정부가 지난 9일 내놓은 설 명절 물가 대책을 적용하면 실제 구매 가격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마트의 경우 정부 할인과 유통업체 자체 할인을 적용하면 약 28만 원까지 내려가고 전통시장 역시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 상승과 환급 행사 등으로 비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저장 기간이 긴 품목은 미리 사고 신선식품은 명절에 임박해 행사 기간을 이용하면 알뜰하게 장을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정부가 의료비 남용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실손 의료보험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안 초안이 나오자마자 소비자와 의료계에서 반발이 나오면서 정책 시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그 원인과 대안, 사회정책부 임서인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네, 임 기자, 그동안 이 실손보험에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정부가 개혁을 하겠다는 겁니까? 네, 실손보험은 비급여 진료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비급여 의료비는 2014년 11조 2천억 원에서 지난해 20조 2천억 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실손보험은 연 2조 원가량의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보험금이 오르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의 상위 9%가 전체 보험금의 80%를 수령한 것으로도 나타났는데 소수 가입자의 이른바 의료 쇼핑 때문에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또 비급여 진료가 적은 필수 의료를 약화시킨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의료 공급자들도 약간 수익이 좀 더 많은 곳으로 전공의나 개원가들이 좀 모이는 현상이 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정부는 구체적으로 이 실손보험을 어떻게 고치겠다는 건가요? 네, 정부는 5세대 실손보험을 새롭게 도입하는데요. 중증과 비중증을 구분하고 비중증 비급여 보장을 대폭 축소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4세대 대비 최대 50%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비중증 치료의 본인 부담률은 현행 30%에서 50%로 높아지는 반면 보장 한도는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대폭 낮아집니다. 경증 환자가 대형 병원 응급실을 찾을 경우에 본인 부담률도 현행 18%에서 81%로 대폭 오릅니다. 네, 비급여 진료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게 도수치료잖아요.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까? 네, 정부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바꿔 본인 부담률을 90%나 95%로 올릴 예정인데요. 이 경우 실손보험이 있더라도 10만 원의 도수치료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현재 3만 원에서 8만 1,000원이나 9만 250원으로 뛰게 됩니다. 관리급여가 될 경우 현재 천차만별인 진료비도 상당 부분 일정해질 전망입니다. 도수치료는 마사지 받듯 받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진료비는 현재 병원급에서 최대 50만 원으로 가장 저렴한 곳의 62.5배에 이릅니다. 비급여에 따른 심각한 가격차도 줄일 걸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죠.
그럼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혜택이 줄어든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정부 토론회장을 찾아 격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들어보시죠. 공장 대결하고 이게 말이 돼? 공장을 왜 존재? 공장 권익을 왜 존재하는 거 아니야? 아무렴 환자 본인 부담률이 높아지는 만큼 진료 문턱이 높아져 국민 건강권을 침해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기존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렇게 가입 기간별로 다른데요. 후기 2세대부터는 재계약 시 자동으로 5세대로 변경됩니다. 반면 1세대부터 초기 2세대는 재가입 주기가 따로 없어 기존 혜택을 유지할 걸로 보입니다. 이런 초기 가입자가 전체 실손 가입자의 44%에 달해 개혁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 정부는 계약 해지 시 보상금 지급 등을 통해 5세대 재가입을 유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그리고 의료 접근성 보장 양쪽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해 보입니다.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 2025가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습니다. 한층 진화한 로봇이 눈길을 끌었고 중국과 일본의 성장도 돋보였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우리 기업은 젠슨왕 엔비디아 CEO의 한마디에 냉탕과 온탕으로 갔는데 오늘 포커스에서는 장혁수 기자가 올해 CES의 화두를 짚어봤습니다. 문이 열리자 인파가 쓰나미처럼 밀려듭니다. 올해 CES에서 이목이 집중된 건 인공지능 로봇이었습니다. 로봇 청소기에 달린 팔은 양말을 집어 옮길 정도로 발전했고 AI is really important because without artificial intelligence and machine learning, the robotic arm is just a robotic arm. 스스로 일어나고 앉을 수 있는 안마 의자는 입는 로봇으로 진화했습니다. It'll help maintain and build muscle for elderly. It's like you're doing like yoga and stretches. 젠슨왕 엔비디아 CEO의 입도 연일 화제였습니다. 기조연설 땐 10,000명 넘는 관람객들이 몰리며 인기를 실감케 했고 그의 말 한마디에 증시도 요동쳤습니다. 양자 컴퓨터 상용화까지 30년이 걸릴 거란 발언에 관련주가 45% 폭락하는가 하면 최태원 SK 회장이 황 CEO와의 해동을 언급하며 차세대 반도체 핵심 소재, 유리기판 판매에 성공했다고 밝히자 관련주가 20% 가까이 치솟은 겁니다. 이번 CES에 참여한 기업은 160여 개국 4,800곳, 이 중 중국 기업이 1,300곳으로 미국에 이어 가장 많았습니다. 삼성전자의 AI홈과 LG전자 무성투명 올레드 TV가 전시관 중앙에 자리하며 올해도 역시 한국 기업들이 선전했지만 Incredible. I love the idea of a transparent television because you can put it anywhere. 중국과 일본의 급성장도 이번 무대에서 확인됐습니다. 초대형 고화질 TV, 2번 더 늘어나는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앞세운 중국의 기술력에 우리 기업들이 긴장할 정도입니다. 그동안은 중국의 위협에 대한 인식 단계였죠. 이제부터는 그 인식을 실제 대응을 위한 실행 단계로 옮겨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일본 도요타는 도시 인프라를 AI로 관리하는 미래형 도시 우분시티 건설 현황을 공개하며 올가을 100여 명이 입주할 예정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It's living laboratory where the residents are willing participants, giving inventors the opportunity to freely test their ideas. 일상으로 성큼 다가온 미래 기술 시장을 놓고 기술력 싸움이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뉴스7 포커스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 나훈아 씨가 오늘 서울 공연을 끝으로 60년 가까운 가수 생활을 마무리합니다. 나훈아 씨는 그동안 수많은 명곡으로 한국인의 정서를 대변해왔죠. 최근 전국 상황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전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공연 현장에 박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올림픽 체조 경기장 앞이 인파로 북적입니다. 치열한 예매 경쟁을 뚫고 나훈아의 마지막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입니다.
지난해 4월 마이크를 내려놓겠다고 선언한 이후 전국 투어를 이어온 나훈아는 오늘 서울 공연을 끝으로 59년 가수 생활을 마무리합니다. 팬들은 아끼는 스타의 벼락 같은 은퇴가 여전히 믿기지 않습니다. 마지막 공연은 내가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기는 좋은데 좀 섭섭하네요. 팬 입장으로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내 삶을 많이 채워주시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그냥 나훈아 오빠 노래 들으면서 여생을 좀 보낸 것 같아요. 나훈아는 1966년 천리길로 데뷔한 후 무시로와 잡초, 갈무리 등 숱한 히트곡을 남기며 대표 트로트 가수로 활약해왔습니다. 2006년 공연 이후 한 차례 가요계를 떠났다가 11년 만인 2017년 드림 어게인으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2020년에는 테스형을 발표하며 중장년층과 젊은 층의 사랑을 두루 받았습니다. 1970년대 경제개발기에 우리나라 대중문화가 성장을 하면서 등장했던 어떤 슈퍼스타이고 팬덤 문화의 아주 초기적인 형태를 일군. 그제 고별 공연에선 탄핵 사태를 두고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생 난리를 치고 있다면서 왼팔을 가리키며 니는 잘했나라고 발언해 또 한 번 이목을 끌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한강에 얼음이 얼며 매서운 한파가 이어졌지만 낮부터 영상권 기온을 회복하면서 한파 수준의 추위가 많이 풀렸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중부지방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예상되는 적설량은 강원 내륙에 1에서 5cm, 그 밖의 지역은 1cm 안팎이 예상됩니다. 내일 전국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직 강원 내륙과 경기, 일부 충북 지역에 한파특보가 남아있는 가운데 내일 아침 기온 춘천이 영하 13도, 평창 영하 14도로 시작하겠고요. 서울은 영하 4도, 청주 영하 7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도 오늘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6도, 대구 7도 예상됩니다. 이번 주 초반에는 큰 추위 없이 예년 기온을 보이겠지만 수요일부터 찬바람이 남하하면서 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의 화두는 단연 인공지능 AI였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AI 기술 발전이 얼마나 눈부신지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AI는 이미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왔고 중국의 기세는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한 전문가는 AI를 온전한 시스템이 아니라 부품 차원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정책과 규제를 시급히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일을 해야 할 우리 정치권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탄핵 정국 속에 어떻게든 빨리 정권을 잡으려는 쪽과 뺏기지 않으려는 쪽은 도대체 뭘 위해 권력을 잡으려 하는 건지 묻게 됩니다. 입만 열면 외치는 민생은 그저 표를 위한 정치적 수사였나 봅니다. 세계는 첨단 기술로 우주로 뻗어나가는데 대한민국의 정치권은 퇴행을 거듭하며 우리의 삶까지 퇴보시키고 있는 듯합니다. 사류 정치판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거를 통한 유권자들의 준엄한 선택밖에 없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